새벽 3시였다. 법학개론 시험을 며칠 앞둔 민재는 도서관 불 꺼진 창가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과 판례집, 차갑게 식은 캔커피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두꺼운 책의 제목을 바라보았다. 법과 정치. 처음엔 단순히 정치와 법이 관련 있다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법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왜 독재자들도 법을 만들었을까? 혁명은 왜 불법인데 성공하면 역사가 되었을까? 민재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권력과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갈등과 경쟁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권력이 등장한다. 그 권력이 만든 규범이 바로 법이었다. 민재는 순간 조금 섬뜩해졌다. 생각해보면 법은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한 정의의 산물이 아니었다. 법은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누군가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했다. 비정치적 법은 존재하기 어렵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법과 정치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시작된다.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은 정의의 규범이 아니라 폭력의 장식품이 된다. 민재는 역사 속 장면들을 떠올렸다. 독재 정권의 긴급조치, 나치 독일의 법률, 군사정권의 계엄령. 그 시대에도 분명 법은 존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두려워했지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법 없는 권력은 폭력이고 권력 없는 법은 무력하다. 법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국가 권력이 없으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다. 반대로 권력이 법을 무시하면 사회는 폭력의 세계로 변한다. 결국 법과 정치는 서로 긴장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다. 민재는 책 속 문장을 다시 읽었다. 정치는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이고 법은 그 권력을 통제하는 규범이다. 정치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한다. 하지만 법은 그 힘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해야 한다. 예링은 말했다. 법은 최선의 권력 정치이다. 처음엔 이상한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었다. 진짜 강한 국가는 폭력으로 국민을 누르는 국가가 아니라 권력조차 법을 두려워하는 국가라는 뜻이었다. 볼테르도 비슷한 말을 했다. 법에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이다. 민재는 순간 지금 뉴스에서 보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법 위에 서려 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법을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치 권력조차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데 있었다. 그때 책 속에서 갑자기 낯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했다. 안티고네.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잠깐 들었던 이름이었다.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는 전쟁 중 반역자로 몰린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렀다. 왕 크레오는 반역자는 매장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지만 안티고네는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국 처벌받았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왕의 명령은 분명법이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그 법보다 더 높은 정의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에게는 혈육을 묻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였고 신의 법이었다. 그래서 안티고네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실정법과 자연법의 충돌을 상징하는 고전이 되었다. 국가가 만든 법과 인간의 양심과 정의, 둘이 충돌할 때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민재는 갑자기 현실 속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다.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 불의한 권력에 맞선 기자들,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 그들 역시 모두 자기 시대의 안티고네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책은 더 위험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혁명. 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위법 행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혁명이 성공하면 역사는 그것을 새로운 질서의 시작으로 기록한다. 지면 역적이고 이기면 왕이다. 민재는 이 문장이 유난히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실패한 혁명가는 내란범이 되고 성공한 혁명가는 건국의 영웅이 된다. 결국 법도 역사 속 권력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헌법재판소도 95헌마 221 결정에서 내란 행위로 성립한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법규의 효력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법은 또 다른 경고를 남긴다. 혁명과 쿠데타는 다르다. 혁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운동이지만 쿠데타는 단지 권력을 빼앗기 위한 무력 행사에 불과하다. 대법원 96도 3376 판결은 분명히 말했다.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민재는 책을 덮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법이 단순히 조문과 판례를 외우는 학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법은 인간의 권력욕과 정의감, 폭력과 질서, 자유와 통제를 모두 다루는 거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정치는 힘을 원하고 법은 그 힘을 제한한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국 법이 정치 위에 설 수 있을 때만 가능했다. 도서관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책 한 구절을 다시 읽었다. 법에 의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법학개론이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왜 법을 필요로 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